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져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에 차량 이부제가 적용됐습니다. 미세먼지는 태풍으로 곧 해소되겠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미세먼지는 내년 3월까지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발전한 과학수사기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정교해지는 과학수사기법으로 미제 사건도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도시의 불빛을 벗어나면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똥별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우주에 떠있는 부스러기에 지구가 통과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별똥별 유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관리와 접목하게 된 건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 공공기관 52만여 명에게 차량 이부제가 적용됐습니다. 22일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지만 황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몽골과 북부 지방에서 발원한 가을 황사는 점차 약해지며 대부분 상층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황사가 추가되면 농도가 크게 치솟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벌써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올가을 첫 미세먼지 고농도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네, 예비 저감 조치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 대책 담당관 정용환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에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자는 조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비 저감 조치는 이튿날과 그 다음 날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되고요. 이번 가을 처음 발령된 예비 저감 조치는 어제 20일 17시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이튿날과 그 다음날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서 20일 발령되어서 21일 시행된 것입니다. 네, 다가오는 겨울과 봄철이 가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날인데요. 자, 이런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우선 시행 당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행정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이부제가 실시됩니다. 적용 대상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임직원 개인 차량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공공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에 대한 저감 조치를 실시합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 흡입 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운행을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해서 대기 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 단속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을 때는 비상저감 조치가 일주일가량 발령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비상저감 조치와 또 선제적으로 내린다는 예비저감 조치, 어떻게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비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공공 부분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비 저감 조치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비상 저감 조치는 공공 부문과 더불어서 민간 부문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 시에는 행정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이 시행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조치도 추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석탄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조업 시간을 변경한다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나 일반 대규모 공사장에서 난림먼지를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의 난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경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발전 상한 제약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는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 시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외출 시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자나 안경 등을 착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과일이나 채소 등을 드실 때에는 이 또한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외 공기의 오염도를 고려해서 환기를 실시하시고요.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및 공기청정기 등을 가동해서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대책 담당관 정영관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우정본부는 현대캐피탈과 초소형 전기차 운용 리스 계약을 맺고 연말까지 전국 우체국에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전기차는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고 국내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으로 안전 환경 인증도 통과했습니다. 우정본부는 초소형 전기차 운영으로 이륜차 안전사고를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로 가는 배가 시험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다고 하는데요. 수소로 가는 자동차는 이미 상용화가 됐지만 규모가 훨씬 큰 배에 적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하얀색 배가 영국 템스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언뜻 보기엔 요트 같아 보이지만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로 가는 배입니다. 2017년 프랑스 생말로를 출발해 오로지 전기 힘만으로 25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실험실입니다. Everything is transported via maritime transport. And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find a solution to limit their impact on the planet. 이 배는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소음도 없습니다. 태양열과 바람, 수력, 이 세 가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밤 시간처럼 자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바닷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Ici, c'est l'électrolyseur. Donc c'est une pièce très importante. Donc cette fameuse molécule H2O, on a la possibilité de la séparer, donc séparer l'oxygène du dihydrogène. 이 배가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반 열추진 선박보다 비용 면에서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기술이 향상되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최근 5년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유해 물질 18톤 이상이 국내에 반입돼 길게는 447일 동안 국내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수입됐다가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해 물질 포함 화물은 18.8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송 화물은 알루미늄 스크랩, 고철, 흑고철 등이었고 화물의 무게는 2015년에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18.6톤, 2017년에는 100kg, 2018년 약 13kg,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16kg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유해물질은 일본으로 반송 전 각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내져 20일에서 400일 동안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임원은 현재는 사업자가 유해물질을 해외로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송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은 각 사업장에 보관하는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조속히 반송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유해물질은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로서 장시간 노출될 때 피폭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물론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유실된 원전 폐기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혜리 기자. 네, 어느덧 과방위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종합감사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원전 폐기물 56톤가량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원안위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또 다른 태풍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폐기물로 인해 더 큰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총괄팀을 꾸리고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폐기물뿐 아니라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중국 원전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42시간이면 우리나라 전역에 오염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도 오염수 유출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방사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형 의원은 라돈 침대 등 생활 방사선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계속 늦어진다며 일시적인 대처보다는 예방과 관리를 함께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방사선 관련 분야는 범위가 넓은 만큼 원안위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밖에도 최근 드러난 방사성 폐기물 정보 오류와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원자로 공급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원안위의 빠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전자기기 여러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은 무선 충전기의 충전 면적을 넓혀 충전기 위 어디에서도 충전 효율이 유지되고 전자기기 여러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면적 자율배치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무선 충전기는 공기중으로 자기장을 일으켜 전자기기를 충전하는데 중간에 손실되는 자기장 때문에 장치가 조금만 비껴가면 충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무선 충전기는 공기보다 저항이 적은 물질인 페라이트 속으로 자기장을 일으켜 손실되는 자기장을 줄였고 내부 코일을 특정 방향으로 감아 자기장 세기도 증폭했습니다. 연구팀은 무선 충전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 기술이 앞으로 책장과 탁자, 벽, 바닥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얇은 금속을 길게 들여도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전자회로가 올라가는 기판 위에 있는 100나노미터 두께의 구리 방막에 전자빔을 조인 결과 기판을 당겨도 방막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방막 길이가 30%까지 늘어나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앞으로 다양한 유연 소자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그 사이 발전한 과학수사 기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 현장에서 DNA 감식 같은 과학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경찰의 날을 맞아 YTN 취재진이 경찰 과학수사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목격자도 없는 상황. 잘려나간 방범창엔 단서가 남았을까? 일단 지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질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형광 관찰할 수 있는 형광 분말로
실에서 광원 관찰을 한번 해보아서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장갑을 꼈던 거로 보입니다. 유리창에 나와 있는 그 촉수 흔적에 약간 장갑에 그 섬유 쏠린 흔적이 약간 관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찾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유전자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장갑에서 떨어진 피부 각질을 찾아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신체 조직으로도 유전자, DNA 감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유전자 시료를 국과수로 보내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른 유전자 정보와 비교해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범인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 하나도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DNA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발의 문양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발의 종류가 확인되면 CCTV 등을 통해 비슷한 신발을 신은 사람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나갑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신발 문양 자료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수 요원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발 문양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사람의 얼굴을 그리던 몽타주 작업도 발전을 거듭하며 과학 수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보다 덜 중요해지긴 했지만 장기 실종자 수사엔 여전히 유용합니다. 30여 년 전에 실종된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가족 사진을 이용해 중년의 몽타주를 그려봤습니다. 42세를 이제 배관시켜 볼게요. 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모습도 장기간 축적한 자료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10여 개의 정교한 몽타주로 탄생합니다. 직업병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우선적으로 길을 가다가도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제 약간 그 나이 든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과학 수사 기법들. 티끌 같은 흔적도 결정적 단서로 만드는 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도시의 불빛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 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유성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흔히 별똥별이 떨어지면 뭐 빠르게 소원을 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만큼 친숙하지만 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유성우와 별똥별이 근데 같은 말인 거죠? 네. 유성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똥별입니다. 우리는 보통 별똥별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똥별이 지구로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네. 표현이죠.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별똥별, 유성우는 우주 공간에 가만히 떠 있는 부스러기를 향해서 지구가 움직이면서 들이받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태양 주변에는 소행성이나 해성 등 다양하고 많은 소천체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소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태양빛을 받으면서 차갑게 얼어있던 해성이나 소행성 표면의 물질이 녹고 승화하며 우주 공간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해성과 소행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궤도가 지구의 공전 궤도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해성이 지구 궤도 위에 남긴 부스러기 구름은 마치 지구 공전 궤도 길목 중간중간에 설치된 우주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습니다. 바로 이때 지구가 그 부스러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권에 떨어지게 되고 그게 타오르면서 별똥별 샤워를 맞게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는 지구로 별똥별이 직접 날아와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지구 공전궤도 길목에 자리한 부스러기를 향해서 지구가 들이받고 돌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똥별이 쏟아진다는 표현보다는 별똥별에 들이받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뭐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진다 이렇게 해서 유성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지구가 별똥별에 네. 들이받는 거였군요. 네. 예. 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유성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선 올해 10월 중순에서 11월에 걸쳐 찾아오는 남쪽 황소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약 2개월에 걸쳐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유성우지만 시간당 5개 미만으로 아주 가끔만 별똥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끽하기에는 약간 까다로운 유성우입니다. 예. 또 아쉽지만 이미 지난 한글날에 황소자리 유성우가 절정에 오르는 극대기를 지난 시점이라 지금은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대신 이미 놓쳐버린 황소자리의 아쉬움을 달래줄 새로운 유성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또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오리온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특히 곧 10월 22일쯤에 가장 극대에 달하는데 최대 시간당 약 20개 정도의 별똥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별똥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2, 3분 동안 유심히 깜깜한 하늘을 오래 바라보면서 기다리다 보면 운 좋게 하늘 위에 밝은 흔적을 남기며 지나가는 별똥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10월 22일경에는 달도 약간 덜 차오르는 반달 모양이 되면서 보름달보다는 어두운 달이 되기 때문에 보름달의 방해 없이 별똥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그 유명한 헨리 혜성이 남기고 간 부스러기가 지구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멋진 우주 쇼입니다. 약 75에서 76년을 주기로 태양계를 돌고 있는 헨리 혜성이 태양계 우주 공간에 남긴 부스러기를 통과하면서 맞이하는 이번 오리온자리 유성우도 제대로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도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말씀하시면서 이 오리온자리 뭐 유성우 말씀하셨는데 사실 별똥별은 그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별과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 별자리 이름이 앞에 붙는 건가요? 네. 유성우 이름 앞에 붙는 별자리의 이름은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을 봤을 때 떨어지는 별똥별들이 어떤 별자리를 중심점으로서 떨어지는지 그 위치를 의미합니다. 매년 지구가 부스러기 구름을 통과하면서 돌진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마치 그 부스러기들이 특정한 방향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예. 그 점을 별똥별의 방사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기찻길은 나란하지만 원근법 때문에 마치 멀리서부터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별똥별 이름 앞에 붙는 별자리 이름은 별똥별들이 쏟아지는 방사점이 어디에 놓이는지, 즉 지금 지구가 어느 방향에 있는 부스러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의미합니다. 네, 마치 주소처럼 위치를 말하는 거였군요. 네. 자, 매년 지구가 매년 똑같은 그 부스러기 별똥별을 지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매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같은 별똥별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유성우란 소행성이나 해성들이 남긴 부스러기 구름을 지구가 통과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소행성이나 해성 등 각 천체의 고유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죠. 따라서 이런 각 천체들이 남긴 부스러기 궤적 역시 특정한 위치에 계속 남게 됩니다. 지구가 매년 태양 주변을 돌면서 각 특정한 천체들이 남긴 부스러기 구름을 통과하는 시기 역시 특정됩니다. 그래서 매년 특정한 시기마다 똑같은 유성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분들이 유성우를 보고 싶어 하지만 참 그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1년 중에 가장 많이 이 유성우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별똥별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밝은 도시 불빛을 피해서 될 수 있으면 어두운 하늘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날씨 운도 따라줘야겠죠. 또한 그날 달의 위상이 얼마나 크고 밝은지도 중요한데 만약 밝은 보름달이 하늘에 떡하니 걸려 있다면 유성우를 즐기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멋진 우주쇼를 보여주는 유성우로는 지난 8월에 찾아왔던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이 남기고 간 부스러기 구름을 매년 지구가 통과하면서 겪는 유성우입니다. 저도 올해 지난 8월에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보기 위해서 소백산 천문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땐 아쉽게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이고. 별똥별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보통 시간당 80여 개 이상, 많게는 100개가 넘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아주 멋진 유성우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하늘을 잘 찾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렵지 않게 계속 머리 위를 지나가는 밝은 별똥별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매년 12월에 찾아오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도 많게는 시간당 100개에 가까운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여름에는 페르세우스, 겨울에는 쌍둥이 자리. 꼭 이런 유성우들을 올 겨울에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그런 유성우 외에도 오리온자리 유성우 20일 밤에 제대로 관측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고 보러 나가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 SNS 서비스 싸이월드가 접속 불통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의 추억들을 잃게 될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온라인 서비스가 아닌 PC에 저장해 놓은 사진이나 영상들은 안전한 걸까요? 디지털 시대의 소중한 추억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정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흔히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100% 동일한 내용을 쉽게 무한 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더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화된 사진은 때가 묻거나 일부가 훼손돼도 내용은 알아볼 수 있지만 디지털 사진 파일은 데이터 일부만 손상돼도 사진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는 보관 장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저장 장치는 크게 세 가지. 먼저 자력을 이용한 자기 기록 장치입니다. 테이프나 디스켓, 하드디스크처럼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린 탓에 최근엔 사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자력 대신 전기를 이용합니다. 특정 공간에 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기록하는데 USB 메모리나 카메라용 메모리, PC에 쓰는 SSD가 모두 반도체로 만든 것입니다. 더 빠르고 작게 만들 수 있어 요즘 가장 많이 쓰이지만 전기 충격에 약해 데이터 안전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하드디스크의 수명을 5년 이상으로 본다면 반도체 방식의 SSD는 그보다 짧은 3년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오래 보관하려면 레이저로 정보를 쓰고 읽는 DVD나 블루레이 같은 광디스크가 가장 유리합니다. 물리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대를 이어서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의 경우 약 100년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데이터의 경우 광디스크에 저장하시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추억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에 넣어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자주 백업을 받아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요즘 유독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네, 왜 그런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된 30대 김모 씨. 한동안 약을 먹어 증상이 나아졌지만 요즘 다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하수구라든지 이제 배수가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여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두피에 쌓인 각질이 모낭세포 활동을 방해해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르몬도 촉매 역할을 합니다. 가을철에는 여름철에 비해 일조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인체 내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모발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가을철 뒤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름에 자외선 노출로 두피가 손상됐거나 두피염이나 모낭염을 앓았다면 가을 탈모가 심해집니다. 전문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티졸 호르몬이 탈모를 촉진한다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름에 두피염을 앓았다면 전문의를 찾거나 약용 샴푸를 사용해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폐경기 여성이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면 골다공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폐경 여성 27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전신 근육량이 많을수록 뼈의 골밀도가 높았고 골다공증 위험도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경 여성의 팔과 다리의 근육량이 1kg 증가할 때마다 넓적다리의 골다공증 위험도가 2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구팀은 뼈가 근육에 많이 둘러싸여 있을수록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폐경을 앞둔 여성은 걷기, 등산과 함께 스쿼트 등 근육 운동을 병행해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폐에도 지방이 쌓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주 연구팀은 사망한 사람 52명의 폐 조직을 조사한 결과 지방이 폐에도 쌓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며 비만한 사람일수록 폐에도 지방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천식 병력이 없는 사람이나 천식을 앓았던 사람, 천식으로 사망한 사람 모두 기도의 벽에 지방 조직이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조직은 BMI 수치가 높을수록 많이 축적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기도벽에 지방이 쌓이면 기도가 염증으로 두꺼워져 공기의 흐름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연구는 비만한 사람에게 천식이 잘 발생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헬스케어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분야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면서 그만큼 스마트 헬스케어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네. 유엔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한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층 사회, 그리고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평균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평균 수명은 1970년에는 61세였다가 1990년에는 71살이 됐고요. 다음에 2016년에는 82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20년씩 점프를 한 거죠. 10년씩.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는 이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2위, 3위를 다투는 장수 국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많으니까 몸을 잘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헬스케어의 배경으로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술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스마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그중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는 의료 분야잖아요. 의료 분야가 전산화되고 여러 IT 장치가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거에 좀 가깝고요. 클라우드 컴퓨터는 이용자에게 직접 와닿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하드웨어 장치 쪽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쓸모있게 만들고 서로 이어주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네, 뭐 그래서 요즘에는 헬스케어 3.0 시대다 이렇게 불리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헬스케어 1.0은 20세기 초반까지 보건위생을 강화해서 그 전염병 예방에 힘쓰던 시절입니다. 호환 마마가 들끓던 시절을 좀 물리치는 거고요. 20세기 중후반은 헬스케어 2.0이라고 부르는데요. 각종 질병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초반부터를 이제 헬스케어 3.0 시대다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 전염병을 막고 질병 치료를 이제 좀 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을 중심해서 건강을 좀 증진시키고 예방하는 측면으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인공지능 스마트 헬스케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상태인가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건강관리의 기본 규칙은 항상 똑같거든요. 건강하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자는 일이죠. 절대 안 바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스마트 헬스케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이제 룸이나 마이 피트니스 팔 같은 이 헬스케어 앱이나 아니면 다이닝 노트, 타임스태프 같은 식단 관리 기록 앱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앱을 쓸 때 문제가 기록하기가 굉장히 귀찮다는 건데요. 내가 먹는 음식이 뭔지, 열량은 얼마인지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찾아서 내가 직접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 프랑스에서 출시된 푸드바이저 앱은 이런 귀찮음을 대폭 줄여주는 앱입니다. 이 음식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 기술로 뭘 먹었는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먹었는지 알려줍니다. 귀찮게 일일이 내가 뭘 먹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정말 음식에 사진 찍으면 영양소 알 수 있는 게 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신경이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 적당히 이제 뭐였죠? 이제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로 운동하는 방법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운동은 솔직히 정말 귀찮죠. 시간과 돈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홈 트레이닝, 줄여서 이제 홈트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홈트를 도와주는 앱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 운동 앱인 라이크핏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앞에 보이는 영상을 따라하면 인공지능이 내가 움직이는 것을 파악해서 이 제대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네. 제대로 안 하면 운동 횟수가 카운트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게 굉장히 꾸준함이 필요한 맞아요. 일이거든요. 네. 좀 게으르면 안 의지가 되는데 필요하죠. 예, 이런 앱이 있으면 좀 그런 강제성이 부여가 되니까 도움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또 건강관리의 마지막 규칙, 잘 자는 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좀 인공지능 기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가지고 싶은 제품은 예. 인공지능 침대가 있습니다. 아, 이 그래요? 침대 온도를 적당한 수준 항상 적절하게 맞춰주고요. 코를 골면은 이 침대 살짝 들어서 코를 멈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침대가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예. 예, 다만 너무 비싸서 제 그게 연봉 문제죠. 아까운 가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저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뉴런 오픈이라는 아이 마스크형 기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굴에 쓰는 안대이기도 하고 명상을 도와주는 기기이기도 한데요. 이 뇌파를 모니터링하고 수면비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스마트 홈 기기와 연결해서 깨어날 때쯤 불을 켜거나 아니면 수면에 알맞게 방학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정말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뭐 식단 관리, 운동, 숙면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스마트 헬스케어의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자, 의료 기술에 인공지능을 더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기술인가요? 사실 이쪽으로 좀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의료 쪽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구글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변성을 이미 전문가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논문을.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닥터 앤서 같은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 시스템이 이미 임상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지난 7월 말부터 이 닥터 앤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국내 26개 병원, 22개의 ICT 기업이 협력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닥터 앤서는 의료진을 도와서 오진율을 낮추고 이 조직 검사를 하면 이 현미경으로 세포 모양을 보고 암을 진단하는 그런 네.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또 이제 또 셀피 체크업 같은 이제 서비스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건강 검진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뭐 당뇨병에 걸릴 확률, 심장 뭐 심근경색 확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아직 이 인공지능의 한계점은 좀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분석해서 질병을 찾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관련해서 치료 방법을 제시하거나 수술을 돕거나 하는 쪽은 아직 좀 많이 좀 미비한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IBM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도 한때 엄청난 그 예, 화제를 한때 모았었는데, 유행이었죠. 예, 지금 더 많은 그런 의료 기술들이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스마트 헬스케어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일단 데이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가 많아서 당장 다양한 기기나 서비스를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의료 개인 정보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규제가 좀 풀리면 건강관리 분야에서 먼저 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아마존에선 이 알렉사를 이용해서 건강 상담을 하거나 병원 예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간단한 의료 상담을 하거나 병원 예약을 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이미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가정용 로봇이나 챗봇, 모바일 게임과도 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실제로 이 노인분들이 약을 챙겨 먹게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나 아니면 금연을 도와주는 챗봇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되고 있고요. 또 운동 같은 경우에도 포켓몬과 같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도록 도와주는 게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포켓몬고가 출시 이후로 사람을 걷게 만든 거리를 합치면 230억 킬로미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건강을 이제 관리하게끔 만들어준 그렇죠. 거군요. 그러네요. 사실 이런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을 해도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는 것이었지 네. 꼼꼼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성우를 잘 관측하기 위해서는 불빛이 적고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곳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맨눈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는 별똥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늘을 오래 봐야 하는 만큼 돗자리나 뒤로 젖혀지는 의자 그리고 담요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구름이 많으면 볼 수 없으니까요. 출발하기 전에 기상 예보를 꼭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